명활한 이념을 만들거나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이슈가 됐던 이미지들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들이 됐던 특성, 이유 등을 같이 공부를 해서 내가 그걸 표현을 해보겠다. 21세기에 대한민국에 있는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재해석을 했다. 이미지 차용을 통해 저만의 새로운 조형 언어로 표현하는 함영은입니다. 요즘 그 작가님 요즘 바쁘게 지내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지금? 너무 감사하게도 전시도 있고 이제 해외 전시도 있고 또 어떤 그룹에서 하시는 그 공모전에 선정이 돼서 그 전시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기업 의뢰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어서 지금은 아플 시간도 없어요. 정신이 없어. 네. 아무래도 좀 색 자체가 좀 굵고 네. 느낌이 그래서 기업하고도 콜라보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네, 색채도 강하고 말씀하신 대로 선의 흐름이 있다 보니까 간혹 이제 재밌는 경우가 국수 관련된 면을 관련된 하시는 분들도 의뢰가 오시고 섬유 관련된 털실이나 이런 느낌이 있는 분들도 오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의뢰가 좀 오시는 편이라서 그러니까 작가님 의도와 상관없이 막 그분들의 의도가 중요하죠. 네, 네네. 그런 거죠. 그런 거 보면 작가님 성향일까? 아니면 성격일까? 좀 유연하신 것 같아요. 콜라보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의뢰하신 어떤 분과 어떤 기업이든 누구와 작가와의 협업이잖아요. 그럼 이게 서로 융화가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더 이제 고민을 하면서 연구를 하는 것이 그 메타인지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속 저를 돌아보는 거예요. 작가들은 어떤 공간에 혼자 있잖아요. 하루 종일 일비를 안 뗄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나의 사고에 갇힐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만약에 조금이라도 갈 경우에 계속 잘못된 구멍을 파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계속 제 나름대로 제 3자 입장에서 자꾸 저를 돌아보는 거예요. 특히나 저는 이미지 차용을 하기 때문에 잘못 차용을 하면 이거는 공격의 대상이 되기 아주 쉬워요. 이 부분을 제가 아예 작업 노트에 어떤 이론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나은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제가 앞으로 작업을 계속 하면서 항상 들어야 되는 질문이고 내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 변호사님을 통해서 그런 저작권에 관련된 그다음에 뭐 이미지 차용이든 이런 거 결국 저작권 얘기죠. 그런 거에 관련된 자료를 받고 저 나름대로도 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런 거를 같이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다 보니 다행히도 의뢰도 주시고 저도 그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은 하죠. 근데 잘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잠깐 처음에 얘기했지만 어떤 이제 뭐 최근에 상을 타가지고 상을 탔다고 하면 큰일 나고요. 이제 공모를 응시를 했는데 작업의 특성상 공모에는 적합하지는 않아요. 사실 작품 스타일이. 왜냐면 이미지 차용이라는 이미 중요한 자리가 논쟁거리가 있는 작품이다 보니 사실은 공모가 잘 되지 않는 편인데 감사하게도 이제 그 재단에서 하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곳에서 10명 안에는 들어갔어요. 그 이제 그 전시를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우선은 커서. 그렇죠. 그리고 또 잘할 수밖에 없는 거의 이제 마지막이지 않나요? 공모는 조용히 하세요. 국가에서 이제 하는 네, 부분들이. 그게 좀 애매한 커트라인에 지금 걸려있죠. 그래서 최대한 나이를 낮춰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작업하는데 네, 조금 영향을 좀 주잖아요, 내가. 힘이 많이 되죠. 그죠? 네, 그럼요. 그래, 나 아직 조금 희망이 있어. 난 조금 더 잘하면 더 잘 될 수 있어. 한 계단 더 올라갈 수 있어. 이런 계기가 되죠, 아무래도. 저는 제가 작가 할 줄 몰랐어요. 저는 너무 평범한 집에서 딸 셋 중에 막내로 컸고 엄마들이 이제 처음에는 뭐 딸이 셋이니까 하나는 피아노, 하나는 바이올린 뭐 이런 꿈 꾸시자는데 그건 말뿐이었고 제가 처음으로 엄마한테 엄마 나 학원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한 게 미술학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동네 화실에 갔어요. 그냥 화실 이렇게 직접 쓰신 거기 가서 5개월 만에 준비해서 예고 간 스타일이거든요. 예고를 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막 재료, 사진도 하고 조각도 해보고 동양화도 해보고 막 이것저것 다 해보고 막 너무 재밌는 그 분위기 하루 종일 그림을 그리게 해주는 거예요. 와, 그 너무 재밌었던 거죠. 그래서 그땐 몰랐어요. 제가 그때도 작가라는 생각 없고 나는 그냥 예술고등학교를 다니는 거가 너무 좋아. 라는 그거의 즐거움에는 살았는데 어쩌다 보니 대학을 또 미대를 가게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왔어요. 졸업과 동시에. 네, 그러니까 그게 나 되게
곱게 컸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게 대학 진학 대학원까지도 어떤 한 번도 낙방이 없었어요. 바로 그냥 입학이었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작가의 어떤 목표를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진학하듯이. 그랬더니 대학원 1학기를 딱 갔더니 내 삶이 뭐지? 나 왜 이렇게 무슨 국민학교 초등학교 학교 등교하듯이 오지? 그래서 그냥 바로 휴학기를 내버렸어. 뭔가를 다른 걸 해보자. 그럼 내가 뭘 좋아하더라?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커피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왕이면 제일 좋은 데 가서 배워보자. 그냥 바로 스타벅스를 입사를 했어요. 아, 이런 커피 문화가 있구나. 아, 커피가 너무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건 또 다르구나. 하고 또 6개월 정도 근무를 해보고 학교 복학을 했죠. 복학을 했는데 그 6개월의 경험이 저한테는 되게 컸었나 봐요.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심오한 고민들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지? 이 재료를 어떻게 하지? 뭔가를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선생님도 어떤 대상을 선생님이 선생님 방법으로 재현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그게 머릿속에 강박처럼 박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재현하거나 자연물을 재현하거나 뭔가 대상을 재현을 하는데 재현을 했는데 이 여백에는 재현할 게 없잖아요. 그럼 이걸 뭘로 채워야 되는데 그냥 칠하기는 내용이 없고 그렇다고 뭔가 내용을 넣기에는 너무 설명이 안 되고 그러면 방법은 하나다. 배경을 없애자. 그래서 그때부터 나무를 사기 시작했어요. 나무? MDF나 판넬을 사서 내가 그리고자 하는 대상을 남기고 다 오려냈어요. 오려내고 요 위에다가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여백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게 변형 캠퍼스였던 것 같고 내 스스로가 아직은 네. 합당을 못하니까 아직도 아니고 나는 영원히 이게 안 되는 부분이구나. 아, 너는 천성이 네모는 안 되겠다. 해서 없애자. 제가 사각 프레임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미술 관련 뉴스들이 보도가 될 때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모 기업의 어느 무슨 비리 사건 내지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날마다 행복한 눈물이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사실은 행복한 눈물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저게 뭔데 그렇게 비싸. 그 보고 있던 행복한 눈물을 이제 저 나름대로 막 깨작깨작 거리다가 그 가지고 있던 나무들을 가지고 박스를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뭔가 만들어졌어요. 석사 청구전을 하려는 과정에서 작품을 이제 촬영하기 위해서 촬영 장소로 옮겨갔는데 근데 그 공간에 계시던 어떤 분이 와 이걸 샀냐고. 아닙니다 라고 얘기 안 하고 어떻게 보이시냐, 이 작품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오시냐라고 이제 질문을 대려 한 거죠. 그랬더니 이게 이런 거 같고 이런 거 같은데 재밌네. 그 함영은이라는 친구의 다른 작품도 좀 볼 수 있을까? 준비하고 있던 석사청구전에 관련된 자료를 넘겨드렸고 그 작품들을 몇 점을 이제 그분이 구입을 하신 거예요. 아니 왜요? 그래서 왜요? 왜 이걸 사세요? 너무 재밌잖아요. 이런 거 난 처음 보는데? 근데 그분이 알고 봤더니 이제 자기 수장고를 갖고 계시는 컬렉터셨던 거예요. 나름 소문이 났나 봐요. 석사 청구전에 작품을 팔고 시작하는 데가 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런 미술 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 신나고 그러니까 계속 작업을 한 거예요. 그 행복한 눈물이라는 작품이 작가님한테는 상당하게 전환점이 됐네요.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죠. 그 행복한 눈물의 시작이긴 했지만 그 당시에 제가 많이 접했던 이미지들은 액자집에 있는 명화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프린트물인데 그러면 왜 저 사람들은 저 그림을 샘플로라도 만들었을까? 그럼 명화라는 자체가 존재감이 그만큼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명화는 뭔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제 나름으로는 이제 교회 분들한테 제일 좋아하는 작가, 그다음에 뭐 그림을 구입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아주 일상적인 평범한 질문인데 답변들이 한결같은 거예요. 교과서에 있는 작가들을 대부분 얘기를 하시고 일률적으로 그냥 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명화란 어떤 그 이념을 만들거나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이슈가 됐던 이미지들이기 때문에 그럼 그 이미지들이 됐던 특성, 이유 등을 같이 공부를 해서 내가 그걸 표현을 해보겠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이슈가 되는 부분, 시대를 따졌던 게 1960년대 미국 현대미술이 가장 이슈가 됐었고 그 부분하고 저하고 이제 제일 합이 잘 맞았던 부분이 이런 블랙라인이 들어간 이미지들이거나 리히텐슈타인은 이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이고 다양하게 했어요. 그 부분을 다시 파헤치고 연구하면서 이게 유명한 그 명화가 된 이유에 대한 것을 같이 담고 현대에 와서 21세기에 대한민국에 있는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재해석을 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이후에도 계속 좀 잘 되셨어요? 작품을 판매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감사하게도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진 않았지만 아시다시피 저희 작품이 뭐
뭐 매주 막 팔리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쵸. 너무 힘들다 하면 살짝 건져내주시는 정도로 또 살려내셨다가. 딱 버틸 만큼.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작업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막 대박이 나버리면 저도 교만해지겠죠, 사람인데. 근데 교만해지지 않을 정도.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을 공모가 돼서 가나아트랑 일을 하게 됐잖아요. 기업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것도 해봤고 나름 젊은 나이 경험이라는 게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게 그만큼 계속 확장돼서 일이 진행될 거라고 당연히 사람들은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약간 좌절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는 이랬는데 나 이번에 왜 안 되지? 그럼 내가 왜 또 문제가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조금 이제 정서적으로 좀 불안정할 때는 좌절의 단계가 좀 깊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또 친한 작가 선생님 한 분이 선생님이 너무 일찍 성공을 맛봐서 그런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저는 성공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남이 보기에는 좀 작가님이 그래도 나름대로 너는 그래도 성공한 작가야. 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화려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도 같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버티는 거예요. 버텨야 돼요. 그래서 계속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같이 사는 사람이 하는 얘기는 버티는 사람 이기는 사람 없다. 버텨라. 왜냐하면 제 작품을 구입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한테 헛돈 썼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려면 내가 계속 뭔가를 발전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그분들한테도 감사함이 전해질 거고 저 스스로도 채찍질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서 매일 재료도 새로운 게 나오면 구입해보고 찍어 먹어보기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우리는 불확실성에 대한 거를 도전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누구도 줄 수 없어요. 내가 그냥 스스로 찾아야 돼. 나한테 맞는 걸. 그럼 그거는 누구도 못 해주니까 결국은 버텨야 되는구나. 열심히 버티자. 그럼 작가님은 앞으로 어떤 작가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제일 저한테는 큰 질문이고 숙제인데요. 그 생각을 결정적으로 하게 된 계기가 저희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못 일어나게 되셨거든요.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데 갑자기 모든 게 헛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작가이긴 한가?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작가이긴 한가? 그래서 저는 저를 이렇게 소개할 때 하명은 작가입니다 라고 얘기를 잘 안 해요. 안 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아직은 작가라고 내 입으로 붙이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작가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가 네. 상당히 좀 무거운 건가요? 네, 무거워요. 그러니까 그것도 속으로 계속 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작가로 활동할 만큼 부끄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피곤하고 고민이 되고. 그렇다면 작가님이 생각하는 예술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예술품이라는 게 결국은 실용적인 부분을 따지면 사실은 쓸모없는 거잖아요. 우리 삶에 어떤 큰 역할을 한다기보다 그냥 벽면에 걸려 있거나 쓸모라는 목적으로 만약에 한다면 예술품은 쓸모없는 것일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술이라는 분야가 계속 발전을 해오고 어떤 이슈가 되는 이유는 사람들의 정서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벽면에 그림이 걸려 있어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내가 갔다 온 곳에 뭐가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그 말을 언젠가부터도 저도 이제 해시태그로 쓰기도 하는데 인테리어의 완성은 작품. 이거는 진짜 오리지널 작품을 보고 심장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한테 어떤 감동을 주고 작가가 그려낸 어떤 결과물에 대한 걸 이입을 시키면서 안정을 주기도 하고 불안을 주기도 하겠지만 그림의 존재라는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한테 마음의 안정을 줄 수 있는,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목적이라면 아무리 AI가 판을 치고 기계가 모든 것을 운영한다고 해도 그림이라는 것은 끝까지 살아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작가님 이제 오늘 또 많은 얘기, 사실 저하고는 연은 좀 오래됐잖아요. 네, 그랬죠. 제가 선생님 팬이었죠. 네, 고맙습니다. 작가님에 대해 다시도 좀 더 알게 됐고 그다음에 아무튼 저도 또 작가님의 그런 작업적인 부분 또 응원하게 되고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계속 같이 이제 또 가야 되니까 네, 다 같이 잘 살자. 네. 아무튼 오늘 긴 얘기 좀 잘 들었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